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18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7월 24일에 데드풀과 울버린, 데드풀 3편이 개봉을 하죠. 두 주연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와 휴 잭맨 그리고 감독 숀 레비 이 세 명이 2박 3일 동안 내한을 했는데 홍보 위해서 정말 지상파 유튜브 가리지 않고 다 나갔더라고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스케치 코미디 채널부터 먹방, 심지어 워터밤까지 갔더라고요. 제 아무리 극장가가 침체기를 겪고 있다곤 하지만 어느 정도 흥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화인데 홍보까지 빡세게 하니까 참 슈퍼스타는 다르구나. 또 인스타그램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정말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슈퍼스타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참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홍보한 데드풀과 울버린이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뭐 1, 2편 다 그랬으니까 이상할 건 전혀 없죠. 그런데 심의 결과표를 제가 한번 봤더니 주제, 폭력성, 대사 뭐 이런 것들은 모두 청소년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선정성은 12세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뭐 그간 1, 2편 시리즈에 화끈한 장면 등은 뭐 없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맞다. 그 1편에서 스트립 클럽이 배경으로 나오긴 하죠. 거기서 우리 마블 창조주 스탠리 옹이 DJ로 또 특별 출연하시고 그것 말고는 없기는 했는데 뭐 그래서 전혀 이상할 건 없지만 좀 아쉽달까요? 뭐 구강 액션이 워낙 중요한 영화니까 뭐 괜찮습니다. 네, 24일 개봉하자마자 바로 보러 갈 예정입니다.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케빈 파이기 제작자 말로는 이번 데드풀과 울버린이 MCU 미래에 끼치게 될 영향이 엔드게임이 10이었다면 이번 데드풀 3는 8 정도 된다라고 하던데 이제 뭐 누가 MCU에 관심이라도 갖습니까? 영향을 뭐 8을 주든 80을 주든 C8을 주든 뭐 그냥 영화만 잘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MCU는 뭐 신경 안 쓰고요. 이왕 심의 얘기 나온 김에 열리라는 감독, 유승환 감독의 신작 베테랑2도 심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9월 개봉이죠. 보니까 총 러닝타임은 118분, 2시간 조금 안 되는 상영시간에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베테랑 1편도 15세 이상 관람가로 1000만 돌파를 했으니까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 올해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에서 먼저 공개됐죠. 프랑스 현지평을 좀 보니 여러모로 무난한 것 같습니다. 대박도 아니고 그렇다고 졸작도 아닌 이런 영화들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대중적인 영화죠. 네. 참고로 작년에 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출품했던 한국 작품이 있는데 바로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입니다. 탈출은 당시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공개됐을 때 좀 많이 박한 평가를 받았었는데 어째 외국 사람들이 한국 감성을 이해 못해서 그런 건가 했는데 국내 개봉 후에 지금까지 성적을 보면 제 망상처럼 정말 100만도 못 넘기는 건 아닐런지 참 암울하네요. 암울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관객 한 분 한 분 차곡차곡 모아서 1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요봄 난봄 18번째 에피소드 난 이거 봄 그녀가 죽었다 시작합니다. 작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1989년생 비교적 젊은 나이인 김세휘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았습니다. 영화판 입문 11년 만에 첫 장편 영화를 찍었다고 하는데 그간 이 영화판에서 스크립터로 경력을 쌓아왔다고 합니다. 스크립터라는 직업이 매 촬영 현장마다 감독 옆에서 대본대로
설정대로 촬영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면과 장면 사이 연속성 유지하기 위해서 매 장면마다 각도, 소품, 의상, 렌즈 이런 거 가능한 모든 것을 세세히 기록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한국 영화파는 조감독은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고 스크립터는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신인 감독들 필모그래피를 한번 쭉 보시면 남성은 조감독 경력이 좀 많고 여성은 스크립터 경력이 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김세휘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본인이 스크립터로 일할 때 감독님을 이제 지근거리에서 보고 있는데 가끔 되게 답답할 때가 많았대요. 왜 이 감독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안 하실까? 좀 더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일하는데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생각이 많으실까? 이런 불평불만들이 많았는데 본인이 감독이 돼 보니까 본인이 직접 연출을 해 보니까 그런 불손한 마음을 품었던 게 정말 죄송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었다의 촬영은 2021년 초에 끝나서 원래는 2022년 가을쯤 개봉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래저래 밀려가지고 2024년 스승의 날 5월 15일에 개봉했습니다. 개봉 22일 차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2024년 들어 외계인 2부, 시민더키, 파묘, 범죄도시 4, 그리고 건국전쟁, 다음으로 100만 관객 돌파한 6번째 한국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건국전쟁은 이거 좀 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영화를 본 10대에서 40대에게는 관람 인증하면은 티켓값 주겠다고 한 영화인데, 아니 제가 10,000원 할인 프로모션은 봤어도 100% 환불 프로모션은 진짜 처음 봤는데 100만 돌파의 의미값이 과연 이 작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참. 여튼 그녀가 죽었다는 최종 관객수 123만 명을 기록해서 손익분기점도 넘겼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럼 출연 배우로는 얼마 전 열린 제3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삼식이 삼촌으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지만 소년시대 임시완 배우에게 수상의 영광을 내어준 변요한 배우, 영화 주연작 결백, 도굴, 타겟, 용감한 시민까지 단 한 번도 손익분기점 못 넘었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손익분기점 넘긴 신혜선 배우. 인터뷰를 보니까 신혜선 배우가 저는 흥행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녀가 죽었다도 흥행보다는 캐릭터를 보고 한 거였어요. 라고 밝히셨던데 그러면서 인생은 길고 역할은 많다. 아직 제가 못해본 역할도 많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다. 저는 이 일을 오래 할 거예요. 라고 하시던데 이 일을 오래 해서 못해본 역할 다 해보시려면 흥행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물 부족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 누구보다 걱정하는 비공식 소양강 홍보대사 이엘 배우,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과 출신 박예니 배우, 범죄도시 스토브리그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윤병희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그럼 그녀가 죽었다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변요한 배우가 맡은 역할 구정태의 내레이션과 함께 시작합니다. 구정태의 직업은 공인중개사예요. 자기 사무실도 따로 있고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나름 네임드 유저로 높은 평판을 구가하는 등 언뜻 보면은 되게 건실한 30대 청년입니다. 이런 구정태에게는 취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사람 관찰입니다. 그냥 주변 인물들에게 관심이 많은 수준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였으면 영화가 진행이 안 되겠죠. 직업이 공인중개사잖아요. 집 팔겠다고 내놓은 고객들이 늘 집에 있는 건 아니니까 집 들르기 전에 문자나 전화로 연락만 간단히 주라면서 공인중개사한테 종종 키를 맡기곤 하지 않습니까? 이를 악용해서 고객이 맡긴 키로 그 집에 들어가 남의 삶을 관찰하는, 아니 훔쳐보는, 관음하는 악취미를 가진 인물입니다. 근데 정작 지 말로는 전 선은 안 넘습니다. 이지랄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집안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보기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또 때로는 집안의 사소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직접 고쳐주기까지도 하고요. 이렇게 자기를 좀 합리화합니다.
이 악취미의 정점이 뭐냐면 그 집안에서 없어져도 집주인이 모를 만한 물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를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과 물품을 자기 개인 창고로 가져와요. 자기 개인 창고 한 켠에다가 사진과 물품을 딱 걸어두고 이를 바라보면서 와인을 한 잔 딱 때립니다. 그냥 변태죠. 예, 이럼에도 난 죄 없다 마인드를 가진 인물입니다. 또 영화는 이거를 되게 좀 경쾌하게 묘사해요. 마치 구정태의 심리를 대변하듯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그런 구정태에게 낯선 인물이 포착이 됩니다. 바로 신혜선 배우가 맡은 한소라란 인물인데 그냥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가 보다 하는데 마침 구정태가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어요. 그 구정태 옆에 한소라가 이제 소시지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하는데 구정태가 이제 쓱 핸드폰으로 뭘 하나를 봐요. 근데 보니까 한소라가 자기 SNS에 이제 구글링한 샐러드 사진을 복사해서 필터 바꾼 후에 붙여넣기 하면서 샵 다이어트, 샵 비건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호 얘 봐라 하며 호기심을 느낍니다. 그렇게 한번 내가 본격적으로 관찰을 해볼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관찰 초기에는 SNS에 아까 샐러드 사진처럼 일명 좀 허세샷, 과시샷 등을 많이 올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행샷 위주로 올리게 돼요. 뭐랄까 좀 개과천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양로원 같은 데 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유기견 보호소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청소하고 뭐 유기견들 케어해주고 뭐 이런 사진들 위주로 SNS가 좀 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세를 부리다가 선행에 눈뜬 인플루언서란 이미지로 약간 바이럴이 돼가지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늘어나고 유튜브도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나름 이제 SNS로 파악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구정태 입장에서는 얘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직접 확인할 때 나름의 쾌감을 느끼는 변태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답답하죠. 좀 뭔가 닿을 듯 닿지 않는 듯한 느낌이니까 공인중개사 고객이 아닌데도 집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해요. 그러다가 때마침 구정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한소라가 집을 팔겠다며 찾아온 거예요. 이게 웬 떡입니까? 구정태 입장에서는. 집 키까지 맡기면서 잘 봐달라고 해요. 이러니까 이제 바로 한소라 집으로 가죠. 가보니까 인스타에서 봤던 그 공간, 그 가구 등을 보면서 뭐 뒷단에는 뭐 내적 친밀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머리카락과 일회용 렌즈 등으로 막혀있던 화장실 세면대도 뚫어주고 또 이 취미의 정점이 집주인이 하나쯤 사라져도 모를 만한 물건을 가져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한소라가 다 쓰고 한켠에 모아둔 핸드크림 용기를 챙기고 나옵니다. 그때 천장에 뭐 끊긴 전선? 뭐 전선 연결기 같은 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고쳐드릴게요, 소라씨. 이러면서 이제 집을 나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뭐 점심시간 즈음에 한소라의 삶을 그동안 오랫동안 관찰을 해왔으니까 한소라가 이때쯤이면은 집에 없을 거야 라는 이제 판단이 든 거죠. 점심시간 즈음에 전선을 교체하려 한소라의 집에 딱 갔는데 피범벅이 된 한소라가 소파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내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모로 자신이 용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 거죠. 또 이로 인해서 본인의 악취미가 들통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공인중개사니까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확인차 집 보러 왔다라고 뭐 둘러대면 될 것 같긴 한데 뭐 여튼 신고를 안 하고 이제 도망갑니다. 대신 신고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구정태 입장에서는. 왜냐면 시체를 봤으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 젊은 부부 고객에게 괜찮은 매물 나왔다 하면서 이제 소라의 집으로 갑니다. 일부러 부부를 먼저 집 안에 입장시켜요. 부부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하면서 딱 들어서는데 한소라가 없어요. 핏자국도 없어요. 소파 위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싶은데 다음날 아침 사무실로 빨간 봉투가 하나 옵니다. 열어보니 한소라 집 문 앞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린 후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 정태의 모습이 찍힌 사진과 너지란 문구가 적힌 편지가 남겨 있어요. 이거 뭐지? 누가 보낸 거지? 하고 있는데 때마침 납골당에서 어머니 유골함이 파손됐다는 연락까지 받습니다. 가보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도 찢어져 있고 막 엉망인 상태예요. 대충 정리하고 차에 타서 이게 어찌된 일이지 하면서 막 생각을 하는데 왜 봉원 묘지 같은 데 가보면은 되게 산을 깎아서 만들었다 보니까 좀 가파르잖아요. 그 가파른 길을 타고 웬 트럭이 정태 차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조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태가 되게 가까스로 트럭을 피합니다. 보니까 운전기사는 없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린 트럭이었던 거죠. 한편 소라가 자기와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 했다라면서 경찰서에 찾아온 BJ 호루기, 박예니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이 BJ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수사를 개시하게 된 경찰이 바로 오영주 형사입니다. 이엘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 처음에는 그냥 연락이 좀 안 되는 수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화 기록이나 카드 기록이나 GPS 같은 걸 조회를 해보니까 최근 기록이 아예 없는 거예요. 실종의 무게를 두고 관련 인물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구정태 사무실까지 가게 되는데 정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넘기려고 이제 가장 최근에 한소라의 집에 간 게 언제죠? 라는 오 형사의 질문에 그 젊은 부부랑 밤에 방문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을 제외하고는 사무실에 계속 있었다. 거짓말이죠. 이런 식으로 둘러대요. 그리고 이제 경찰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이제 소라 집에 가봅니다. 여기저기를 살펴보는데 소파 밑에서 정태가 처음 갔을 때 소라의 시체가 누워있던 그 소파 밑에서 이제는 깨끗하게 치워져 있죠. 그 소파 밑에서 혈흔을 하나 발견을 해요.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가동이 됩니다. 이 광경을 건너편 건물에서 지켜보고 있던 정태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완전히 내가 살인범으로 몰리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름의 결백을 증명하려 자체 수사에 나섭니다. 구정태가 이리저리 인터넷 웹서핑을 해가지고 찾아낸 첫 번째 유력 용의자는 바로 BJ 호루기입니다. 좀 이상하죠? 왜냐면 얘가 경찰서 가가지고 신고를 한 사람인데 알고 보니 이 호루기는 저격 전문, 참교육 전문 이런 BJ인데 그간 주로 한소라를 저격해 왔어요. 한소라랑 아무래도 각을 세운 인물이니까 얘가 뭘 알겠지 하면서 정태가 호루기에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호루기 영상 속에 주변 지형 지물들이 간혹가다 찍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네이버 지도 스트릿뷰 이런 걸로 추적해서 집을 찾아냅니다. 좀 소름 돋더라고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호루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하는데 그 너지란 문구가 담겨있던 빨간 봉투를 대량으로 발견해요. 이와 함께 각종 SNS로 한소라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왔던 이종학이라는 인물 또한 알게 됩니다. 윤병희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 정태 입장에서는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딱 집으로 돌아왔는데 뭐야 이 불이 안 켜져요. 이게 뭐지? 왜 불이 안 켜지지? 하면서 거실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바이크 헬멧을 쓴 괴한 2명이 정태를 막 공격합니다. 정태가 막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는데 그러다가 괴한 1명의 헬멧을 벗겼는데 얘 한소라 스토커 이종학 아니야? 과연 이종학은 왜 구정태 집에 들이닥친 걸까요? 또 다른 괴한은 대체 누굴까요? 이들은 무슨 관계일까요? 제 아무리 찍은 지 3년 만에 개봉한 영화라지만 그때도 신혜선 배우는 잘 나갔는데 꼴랑 5분 남짓 출연하고 더 이상 안 나올까요? 지금 극장이나 IPTV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주인공의 비호감 지수를 수직 상승시켜주는 오프닝 연출이 참 좋았습니다. 줄거리 요약할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처음 영화 시작하자마자 되게 경쾌한 음악에 따사로운 햇살, 씩씩한 발걸음, 꾸러기 표정 이런 것들을 되게 곁들여가지고 남의 집을 함부로 드나드는 악취미를 가진 구정태라는 인물을 그냥 어느 건실한 30대 청년이 독특한 취미를 갖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이게 범죄를 미화한다 라기보다는 그리고 주인공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시키려 든다기보다는 이 변태 새끼가 뭐라고 자기 합리화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같은 느낌이 물씬 풍겨요. 또 처음에 구정태의 내레이션이 쫙 깔리는데 뒷단에는 막 나쁜 짓은 절대 안 합니다. 라는 대사를 합니다. 또 수리를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선행을 베푼다는 선민의식까지 섞여 있어가지고 무서운 장면이 하나 없는데 공포스러운 장면 하나 없는데 죄책감이 결여된 인물이 주는 공포감을 관객에게 안겨줍니다. 좀 찝찝한 소름이랄까요? 그러고 이제 이 악취미의 정점이 없어져도 되는 물건과 그 물건을 찍은 사진을 본인 개인 창고에다가 이제 전시해 놓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제가 영화 속 이런 이상한 인물들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가 저는
창고 처음 등장할 때 그리고 벽에 붙여놓은 각종 수집품들 그런 거 보면서 구정태가 공공의 적 이성재처럼 fuck, motherfuck 이러면서 막 자위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 왜 우민호 감독의 파괴된 사나이인가? 그거 보면은 이 스피커에 완전히 미친 엄기준이 홀딱 벗고 최고급 스피커를 음미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장면이 있기도 해요. 최근에 보배드림이었나? 메카노필리아에게 제 핑크 테슬라가 성폭행 당했습니다. 라는 글도 올라왔어요. 보니까 이제 메카노필리아 증후군이라는 게 자동차 등의 기계에 성적 흥분을 느껴가지고 음란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하는데 보배드림 글에 따르면은 20, 30대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이 핑크색 테슬라 측면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차 문에 뽀뽀하고 손가락으로 아래를 좀 만지작거렸다고 해요. 네. 3시간가량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세상이니까 구정태가 창고에서 와인 한잔하고 이제 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이상하진 않겠다 싶었는데 뭐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건 뭐 도저히 구정태를 주인공으로 내세울 수가 없겠죠. 예. 조금이라도 정상인스러운 모먼트를 보여줘야 하는데 뭐 이런 설정까지 나와버리면은 뭐 뭘 해도 그냥 미친놈처럼 보일 테니까 그럼에도 저는 왜 그런 장면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지 제가 좀 많이 썩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출에 힘을 실어주는 두 배우 변요한, 신혜선 두 배우의 내레이션 톤이 참 좋았습니다. 이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한소라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얘기하다 보면 다 나오게 될 텐데요.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요한 내레이션이 처음에 딱 들을 때는 톤 자체는 본인 일상을 되게 담담하게 뭐 소개팅녀에게 들려주는 소개팅남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바이크가 취미인데요. 경기도 쪽 뭐 땡땡 도로를 이맘때쯤 가면은 무슨 꽃이 쫙 펴 있는데 와 같은 이런 일상 토크 톤이에요. 하지만 내용은 개소리 그냥 그 자체죠. 신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쓰지 않는 비음을 좀 섞어가면서 가식적인 목소리로 넌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와 정말 진짜 제가 욕한 바까지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식으로 되게 가증스러운 인물을 정말 제대로 연기를 해낸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신혜선 배우 말이 극중 이 소라의 목소리는 당연히 내가 평상시에 쓰는 목소리 톤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서 싫어하는 목소리와 표정을 가능한 한 많이 쓰려고 노력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노력이 되게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신혜선 배우가 연기한 그 톤은 뭐랄까요? 그 한국인들만 아는 여자들끼리도 서로 극혐한다는 소위 여우짓이라고 말하는 그 톤을 막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든요. 진짜 짜증납니다. 표정도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진짜 한 대 콱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합리화가 이 영화에 있어서 되게 큰 메시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데 자기 합리화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표정과 톤으로 막 개똥 철학을 얘기하니까 참 기가 차는구만 하면서 듣게 돼가지고 톤 설정을 참 잘했다. 배우들이 열일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이 영화는 호흡이 되게 빨라요. 컷 편집이 빠르진 않은데 영화의 내용 자체가 뭔가 내가 이 화면, 이 장면, 이 씬을 곱씹어 보려고 하면은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좀 일장일단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장면을 보면서 잠깐만 저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좀 많아요 사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음 장면으로 딱 전환되고 후속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김세휘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 영화가 원래 이제 2022년에 개봉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미 후반 작업을 다 끝내놨대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개봉 이야기는 2024년에나 나왔으니까 개봉을 또 새로 준비하면서 작품의 리듬감을 조금 더 가져가 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템포감이 원래 초기에 자기가 최종 편집을 해놨던 버전보다 더 빨라졌대요. 그래서 러닝타임이 10분 정도가 더 줄었다고 합니다. 그 10분 정도 날아간 내용 중엔 뭐가 있냐면 구정태를 보여주는 장면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제 옆집이 외출할 때 개를 정태에게 맡기고 가는 뭐 그런 장면들이 있었대요. 공개된 스틸컷 같은 거 보면은 사무실에서 변요한 배우가 이제 개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장면들을 넣었다면 아무래도 구정태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 등이 부각이 되니까 미화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뺐다라고 합니다.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배우들의 톤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신혜선 배우가 참 톤 조절을 되게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정 연기도 뭐 가증스러운 인물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데 그 끝에 정말 울면서 웃는 연기. 저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좀 많이 놀랐습니다. 본격적으로 2막이 시작을 할 때 이제 한소라가 내 인생은 너무 불쌍하다라고 해가지고 다리 위에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본인이 올렸던 허세샷이 좀 다른 쪽으로 반응이 터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마치 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방금 전까지는 막 울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돈벌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짱구를 굴리는 그 찰나의 표정이 정말 훌륭했어요. 왜 울면서 웃는 연기 해주세요라고 김지훈 감독이 뭐 이병헌 배우한테 악마를 보았다 찍을 때 뭐 말했다더라. 친절한 금자씨에서 마지막에 복수가 뭐 다 끝났을 때 다채로운 감정이 담긴 이영애의 표정, 금자씨의 표정 이런 것도 이제 뭐 울면서 웃는 뭐 그런 연기인데 눈은 뭐였죠? 눈은 우는데 입은 웃어주세요. 뭐 이런 디렉션을 줬댔나? 저는 감히 대배우 이영애, 이병헌보다 울면서 웃는 연기는 신혜선 배우가 여기서 끝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공감이 됐었어요. 물론 저는 단 한 번도 뭐 한소라와 같은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살아볼 생각도 없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극단적인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갑자기 본의 아니게 좀 다른 쪽으로 일이 잘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 나도 저런 표정을 짓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너무나도 잘 연기해낸 신혜선 배우의 연기력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이 영화의 엔딩이 좀 주제의식을 되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근데 이 영화의 전개나 내용으로 보면은 반드시 필요했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감독의 판단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범적인 수감 생활로 가석방됐습니다. 라는 내레이션을 통해서 출소만 하면은 자신의 죄가 없어진 걸로 착각하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구정태의 모습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경찰 찾아가가지고 감사 인사 전하려는 모습에서는 제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이 일이 이렇게 풀리게 되었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모습에서는 여전히 좀 구정태에게는 선민의식이 남아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렇기에 이제 오영주 형사가 일가를 날리는데 언뜻 그 일가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결말을 위한 노골적인 대사, 장치처럼 보이긴 하는데 꼭 필요한 대사였던 거는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엘 배우가 되게 무덤덤하게 내가 너 같은 새끼들 많이 봤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무덤덤하고 별일 아니라는 듯이 사무적인 톤으로 대답을 하는데 구정태 씨 그래봤자 전과자예요. 출소했다고 저질렀던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 톤도 참 좋았습니다. 김세희 감독 인터뷰 보니까 이 엔딩 장면에서 편집 감독과 의견 차이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오독의 여지를 없애자라고 해가지고 김 감독의 의견이 반영된 게 현재 결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엔딩을 통해서 이 인물들의 좀 그릇된 신념? 이런 것들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내비치는 거죠. 김 감독도 이제 자기는 인물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없고 장르적으로 이 장치를 둔 것이다 라고 밝혔더라고요. 편집 감독과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터뷰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김 감독께서 아주 훌륭한 결정을 내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호흡이 되게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빠른 호흡을 이제 뒤로 하고 영화를 다 본 다음에 좀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주인공들이 좀 많이 나사가 빠져 있습니다. 좀 철두철미해야 되는 인물인데 전혀 철두철미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구정태 취미의 특성이나 한소라가 살아온 행적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면 대단히 주도 면밀해야 하는데 빈틈이 너무 많아요. 제 아무리 변요한이 CCTV가 부족한 동네에서 취미 활동을 벌인다지만 단 한 번도 덜미가 잡힌 적이 없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수집품 양이 너무 많아요. 그 전까지는 관찰만 하다가 이제 선을 넘어가지고 공인중개사 지위를 악용해서 고객들 집에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수집품의 양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 싶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운이 좋았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일단 그런 것도 아니고 수집품 양이 또 너무 많고 거기다가 수리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한 번쯤 잡힐 뻔했는데 공인중개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좀 임기응변을 발휘하는 장면이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은 좀 빈틈을 덜 느꼈을 것 같아요. 또 한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중 친화적인 이미지를 조성해서 후원금을 뜯어먹을지, 그리고 구정태에게 살인 누명을 씌울지 되게 철두철미하게 계획하는 인물인데, 호스티스로 일했던 과거에 대한 대비책이 아예 없잖아요. 이런 거를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SNS를 통해서 먹고 살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언젠가는 뭐 나의 실체를 까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저격, 협박 등이 들어올 텐데, 뭐 지금 유튜버 레카들 하는 꼬라지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2021년도에는 뭐 그런 일이 아예 없었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거의 없어요. 또 이 한소라라는 인물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머리 돌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본인이 호스티스로 일했던 과거를 충분히 본인의 어떤 실현 코스프레로 역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독하고 악랄한 인물로 묘사가 돼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렇게 그냥 협박범을 돌로 내려 찍는다고? 대비책이 하나도 없었어? 차라리 왜 술집에서 공사 친 돈 먹고 날랐다는 설정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그 술집에서 훔쳤던 공사 비용으로 어떻게든 제2의 삶, 더 이상 이런 술집 같은 곳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기 싫다, 정말 치욕도 너무 많이 당하고, 진짜 내 인생 너무 불쌍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보자, 이 돈으로 해서 제2의 삶을 살아보려 했는데 이마저도 도저히 성품에도 안 맞고, 진짜 인생 먹겠네 할 때쯤 과거를 아는 인물 조혜란이 찾아와서 너 여기 있었네? 야, 너랑 같이 공사 쳤는데 한 푼도 못 건진 언니들이 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알면 무슨 반응 보일까? 차라리 공사당한 오빠들한테 연락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그 얘기에 어차피 내 인생 먹 같은데 하면서 걔를 죽이고, 그 다음에 다리에 올라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띠링띠링 하면서 뭐 헌혈하셨네요, 대박, 뭐 개념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됐다면은 그나마 이해를 했을 텐데, 협박하네? 얘가 내 인생 가로막으려고 하네? 돌이 어딨지? 죽어라! 하는 거는 좀 너무 단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제 BJ 호루기랑 한소라는 악어새와 악어의 뭐 그런 관계였던 거잖아요. 호루기한테 수고비를 건네는데 그 수고비를 건네는 장소가 사람 많은 클럽 한복판인 거는 좀, 심지어 또 같이 술 마시면서 놀아요.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쟤네들 맨날 저렇게 싸우는데 왜 여기서 같이 술 마시고 있지 하면서 바로 폭로가 될 텐데, 그런 설정도 좀 너무 나사가 빠지는 것 같고, 스릴러로서 감상에 순간적으로 방해를 일으킬 만한 좀 짜치는 요소들, 나사 빠진 부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왜 그런가 강력하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이 영화를 어떻게 구상하게 됐냐라는 질문에 김세희 감독 답변이, 어떤 사람이 시체를 발견하고 신고를 못하는 상황을 제일 먼저 떠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왜 신고하지 못할까?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뭐 봐서는 안 될 것을 봤다면? 그러면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열쇠 수리공? 근데 그 직업은 요즘 없어지는 직업이니까 제외하고 공인중개사를 떠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상황을 떠올려 놓고 거기에 이제 캐릭터를 밀어 넣은 거죠.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긴 한데, 상황에 너무 많이 도취가 돼서 이 상황 너무 끝내주지 않아, 너무 재밌지 않아? 라는 거에 좀 감독이 이제 각본도 같이 쓰셨으니까 감독이 너무 도취돼가지고 캐릭터라든지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사 빠진 순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오형사 이엘 배우가 맡은 역할 계속 툴툴대는데, 그냥 본인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툴툴대는지 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능력이 없어요.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장영사가 자꾸 내 일을 가로채간다, 반장님 왜 자꾸 그러시냐라고 따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만 봐도 이 오형사라는 인물이 능력이 되게 출중한데, 극 중에 나온 표현으로는 이제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최근에 이 부서에 전입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딴에는 이제 신입한테 이런 공을 줄 수 없다, 공은 우리끼리 돌려 먹어야지 라고 해가지고 부당하게 공을 빼앗기는 인물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렇게 전개가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수사방해도 안 해, 인력 지원도 제때제때 해줘, 그리고 정작 유력 용의자였던 구정태를 수갑을 찬 상태에서 놓쳐, 그랬는데도 별말 없이 넘어가. 이런 좋은 반장님 앞에서 왜 툴툴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영화 후반부에
오형사 사무실에 구정태였나가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기 창고로 좀 와달라라고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마침 그 전화를 장형사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 기억해 보시면은 마침 이엘이 자리를 비웠는데 장형사가 공 가로 채려고 야야야 저 받아봐 해가지고 이건 이제 내 거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형사가 그날 뭐 비번인가 뭐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 받아서 신고 전화 왔으니까 예 뭐 제가 뭐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거기에 있는 형사가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 팀밖에 없으니까 그 전화 받아가지고 예 하면서 이제 사건 현장을 가잖아요. 근데 그 또 사건 현장을 가보면 솔직히 누가 봐도 그 순간에는 변요한이 의심스럽죠. 구정태가 딱 봐도 저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망나니 놈이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를 가둬놓고 변태 가학 행위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충분히 그 누구라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체포를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장형사한테 불만이 많은 건지, 만약 능력이 없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아쉬웠던 점은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제의식, 메시지의 원인이 한소라의 개인 성품이라는 쪽으로 좀 몰아가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선 신혜선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는 알겠어요. 이 개봉 초반만 해도 이막에 해당되는 내용, 알고 보니 이게 한소라의 자작극이었다, 뭐 이런 내용을 숨기려고 했지만 이제는 뭐 다 인물별 포스터도 나오고 전개 내용도 다 뭐 간접적으로 공개가 됐으니까 김새는 감은 없지 않은데 저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봤거든요. 알고 보니 한소라의 자작극이었다라는 암시는 초반부터 풍기긴 해요. 하지만 사실 이거 한소라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신혜선 배우의 이름값이에요. 아니, 설마 앞서 언급했듯이 신혜선이 꼴랑 5분만 출연하고 말겠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생각이 더 지배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아마도 이거는 한소라의 자작극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신혜선이라는 유명 배우로 인해서 긴장감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감독의 의도가 좀 반전 스릴러 뭐 이런 거였다면 아마도 신인 배우를 기용을 했겠죠. 뭐 물론 현실적으로 신인 배우를 기용을 했다면 그것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에 아마 투자도 좀 잘 안 되고 제작 자체에 차질을 빚었겠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거는 반전보다는 사실상 이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그 내용에 중점을 두었구나가 느껴집니다. 한소라란 캐릭터를 통해서 나름의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도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구성으로 보나 메시지 전달로 보나 고도의 연기력을 요하는 역할이기에 수준급 배우가 필요했을 테고, 그래서 연기력도 출중하고 지명도도 높은 신혜선 배우를 캐스팅한 것 같은데, 이제 긴장감을 포기하는 대신 내용에 충실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냄비처럼 빠르게 끓어올랐다가 빠르게 식는 인터넷 문화. 네티즌들이 당신 막 편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거 다 거짓이다. 쟤 언제 망하나 다 지켜보고 있다. 올라가는 건 힘들지만 뭐 내려오는 건 한순간이다. 불행에만 더 관심 둘 뿐 위로? 그런 거 없다.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성공담을 공유해줬더니 질투가 시작됐고, 실패담을 털어놨더니 무시가 시작됐다. 이런 뭐 대중의 나쁜 습성,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인데, 아니 내가 이를 역이용해가지고 이 대중의 나쁜 습성을 역이용해서 돈 좀 벌겠다는데 그게 나빠? 아니 쟤들이 나쁜 짓 하는 건 뭐라 안 하고 왜 나한테만 뭐라 하는 건데, 같은 이제 자기 합리화, 이게 이제 두 번째 메시지인데, 첫 번째 주제의식 같은 경우는 대중의 가식적인 면모들, 위로보다는 끌어내리는데 혈안이 된 모습들, 우리 사회의 좀 불편한 자화상 같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저는 처음부터 이 환경으로 인해서 점점 악인으로 변해가는 인물을 전시하는 게 메시지 전달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죽었다는 그냥 한소라 개인이 날 때부터 그냥 못된 년이고 죄의식이라는 게 없는 종자다로 치부해버려요. 그러니까 영화가 후반으로 되면 이제 변태 vs 사이코가 돼버리는 거죠. 아무래도 원래는 애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좀 뭐 관종 기질만 있던 애였는데, 애가 이제 평판을 위해서, 관심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동물 생명을 경시하고 심지어 사람마저 죽이는 살인마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끌어나가는 게 더 나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마도 뭐 우려가 있었겠죠. 이러면 좀 나름의 동정의 여지가 관객들로부터 생기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 마치 이제 미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영화와 좀 비슷한 구조, 또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화차나 나를 찾아줘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세 작품 다
여자 주인공들이 이제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몹쓸 짓도 마다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우선 화차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 사채비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김민희가 신분 세탁을 하려고 살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살인을 할 때, 정말 강렬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가족 없이 이제 혼자 사는 여자랑 친해져가지고 뭐 어디 펜션으로 놀러 간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이고 속옷바람에 피 뒤집어 쓴 채 뭐 당황, 뭐 혹은 뭐 겁에 질린 창백한 얼굴로 피 닦을 때 그 표정,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지금 방금 뭔 짓을 한 줄 알아? 뭐 이런 그 표정, 그 장면을 진짜 잊을 수가 없는데, 여튼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고 참 기구한 운명이다 싶었는데, 그러다가 꼬리 밟힐 것 같으면 또 다른 사람 죽이고 또 죽이고 해가지고 신분 세탁하고 하고 해서 이선균이 사는 동네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이선균 사는 동네에서 꼬리 밟힐 것 같아가지고 잠적하고 다른 신분 세탁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괴물이 되었구나. 아이고, 이런 생각으로 귀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참 이 사채라는 게 말이야, 가족 간의 이 연이라는 게, 혹은 가족이라는 제도로 묶여 있다는 게, 참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나를 찾아줘 같은 경우는 이제 날리는 아역 배우였다가 성인 배우로 제대로 안착을 못한 여자 주인공이 다시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만 골라서 이용하거나 뭐 연애를 하거나, 결국 그것도 이용을 해먹는 거죠. 또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기는 그녀가 죽었다랑 좀 비슷하게 이 여자 주인공이, 로저먼드 파이크가 원래부터 좀 악독한 면이 있었다, 이걸 보여주긴 하죠. 결국 여기에 기름 던지고 불 키운 게 미디어인 것도 비슷하고요. 나를 찾아줘에서는 뭐 레거시 미디어지만 그건 뭐 10년 전 영화니까 지금은 이제 SNS고, 결국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환경에 대한 비판을 잘 깔아둬야 두 번째 자기 합리화 내용도 넌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뭐 이런 게 변명이고 개소리긴 하지만, 야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라는 심리가 발동이 되거든요. 그녀가 죽었다는 이 빌드업이 좀 약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의식 과잉인 면모만 부각을 하면서 불쌍한 내 인생 거리면서 막 자기 합리화하는 것만 주구장창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SNS 뒤에 숨은 뭐 잔인한 대중 심리를 묘사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층위도 얕고, 설령 잘 녹였다고 해도 이미 우리가 좀 많이 접한 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상 깊게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이게 결국 다 한소라가 본투비 나쁜 년이다 라고 해버리고, 또 신혜선의 내레이션으로 주제의식을 거진다 퉁치려고 하니까 좀 밍숭맹숭한 거죠. 예.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변요한이 낫다. 차라리 그래, 쟤는 뭐 다른 집안에 폐 안 끼치네, 뭐 이런 좀 망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나아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앞서 언급했던 그 좋았던 점에서 말씀드렸던 노골적이나 반드시 필요한 그 엔딩이 딱 나오니까 어느 정도 중화를 시켜주는데, 1막에서의 그 변요한이 저질렀던 변태 같은 악행들은 결말에서 이엘이 넌 그래봤자 범죄자야 인마 라는 식으로, 이제 네가 그런다고 뭐 너의 행위가 다 용서받고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퉁쳐졌는데, 그러면 2막에서 신혜선의 어떤 악행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돌이켜볼 만한 것은 없나 싶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층위는 얕고 결국엔 신혜선이 그냥 얘가 원래 나쁜 년이에요 라는 식으로 끝나버리니까 좀 밍숭맹숭하죠. 이 부분이 좀 제일 아쉬웠습니다. 예. 화차와 나를 찾아줘, 이 둘을 합쳐가지고 뭐 여자 캐릭터를 구현해내고 그리고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좀 어중간한 지점에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녀가 죽었다를 보고 제가 느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고요. 이제 그녀가 죽었다 별점과 한 줄 평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죽었다에 대한 제 별점은 3.0입니다.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뭐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김세희 감독이 영화 작법이나 수업능 같은 건 안 들어보고 스크립터로 일하면서 좀 곁눈질로 배운 연출력으로 이 영화를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뭐 신인 감독이 곁눈질로 배운 연출력으로 이 정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를 보는 동안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휙휙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곱씹어버리면 이런저런 구멍들이 좀 많네, 좀 짜잘하네, 좀 아쉽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100분 정도 되는 러닝타임 동안에 영화가 되게 속도감 있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5,000원 내고 또 IPTV로는 뭐 10,000원 정도 내고
영화를 볼 때 이 사람은 신인 감독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봐줘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또 오히려 또 반대로 뭐 봉준호, 뭐 스티븐 스필버그,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이분들의 영화를 내가 15,000원에 보는 게 어디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보지도 않잖아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충분히 나쁘지 않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뭐 길이길이 생각나는 그런 작품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에 3.0을 주게 됐습니다. 그녀가 죽었다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빠진 나사 뒤로 한 채 내달리기 바쁘다 입니다. 나사들이 막 빠지면서 앞으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야 저기 나사 잠깐만 일단 앞으로 봐. 우리 계속 달려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을 영화가 줘서 빠진 나사 뒤로 한 채 내달리기 바쁘다라고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18번째 에피소드 그녀가 죽었다 끝이 났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원피스 조회수가 가관입니다.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조회수 관련해서 운운했는데 제 스스로가 또 부끄러워지는 순간이네요. 네, 어떻게든 극장 찾아가서 뭐라도 보겠습니다. 예. 하지만 다음 에피소드까지는 극장 개봉작은 아니고요. 원래 다음 에피소드가 극장 개봉작이 아니라 OTT를 다뤄야 되잖아요. 그녀가 죽었다도 극장에 지금 뭐 걸려 있긴 한데 거의 다 내려갔고 IPTV로 보긴 했습니다만 IPTV로 보면서 또 다른 작품도 IPTV로 볼 수 있더라고요.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이제 돈 주고 볼 수 있던데 그 작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요. 무슨 영화냐면 젠데이아 주연의 챌린저스입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챌린저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내용을 먼저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인스타그램까지 포함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줄 평이라는 것을 남긴 이래 가장 짧은 한 줄 평이 챌린저스에게서 나왔습니다. 보자마자 딱 그 한 줄 평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줄 평 때문에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기대 포인트가 되진 않을까 싶네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